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세 가지 행성의 위기입니다. 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 정말 거대한 문제들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주로 콘크리트 댐이나 제방 같은 이른바 회색 인프라에 많이 의존해 왔잖아요. 그렇죠.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주 효율적이었지만요. 네, 하지만 예측이 힘든 환경 변화 앞에서는 좀 유연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아예 자연 그 자체를 해결책으로 보자는 새로운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 기반 해법, 영어로는 Nature Based Solution, 줄여서 NBS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심층 연구 보고서들을 가지고 이 자연 기반 해법이 대체 뭔지,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 체계적인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에거먼트라는 학자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명확해지실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이요? 네, 핵심은 자연에 우리가 얼마나 개입하는가요. 첫 번째는 자연을 거의 그대로 두는 방식. 두 번째는 농경지 같은 곳에서 자연과 함께 무언가를 생산하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시처럼 자연이 거의 사라진 곳에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파키스탄의 맹그로브 숲부터 서울의 청계천까지 오늘 그 사례들을 직접 들어볼 수 있겠군요. 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세 가지 유형을 나누는 기준부터 좀 간단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생태계에 대한 공학적 개입 수준, 그리고 목표로 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범위라는 두 가지 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바로 그 두 축이 이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쉬운데요. 가로축은 인간의 개입 수준, 그러니까 얼마나 손을 대느냐. 얼마나 손을 대느냐. 네. 그리고 세로축은 우리가 자연한테서 뭘 얻고 싶으냐, 즉 혜택의 범위예요. 아하, 예를 들어 거의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낮은 개입으로 기후조절, 재해 방지 같은 온갖 종류의 혜택, 즉 넓은 서비스를 통째로 얻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반대로는요? 반대로 도시 홍수 방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 하나를 위해서, 즉 좁은 서비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빗물 정원을 설계하는 것. 이건 높은 개입이겠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유형인 셈입니다. 이제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얼마나 손을 대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걸 바라는지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적게 손을 대는 첫 번째 유형, 최소한의 개입부터 시작해 볼까요? 언뜻 들으면 그냥 자연 보호랑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겉보기엔 정말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인 자연보호가 여긴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울타리를 치는 데 집중했다면요. 네. 자연 기반 해법의 유형 1은 그 울타리 자체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살아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연의 힘을 믿고 그 힘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살아있는 방패라니 표현이 확 와닿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몇 가지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게 완충 효과, 버퍼링 효과라고 하죠. 완충 효과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는데 맹그로브 숲이 파도 높이를 최대 66%까지 줄여준다고 해요. 66%나요? 네, 이게 폭풍 해일 피해를 막아주는 거죠. 말 그대로 자연이 돈 한 푼 안 받고 24시간 일하는 방파제 셈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또 파급 효과, 스피로버라는 것도 있어요. 해양 보호구역에서 물고기를 보호하면 당연히 개체수가 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물고기들이 보호구역 밖으로 헤엄쳐 나가면서 옆 동네 어부들의 어획량까지 늘려주는 겁니다. 보호구역 옆에 있으면 이득을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블루카본도 빼놓을 수 없죠. 맹그로브 숲이나 염습지 같은 연안 생태계는요, 육상숲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수십 배나 빠릅니다. 수십 배요? 네. 그래서 그냥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후변화 완화 효과를 내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더 놀랍겠어요. 파키스탄 인더스 델타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던데요. 네, 그 사례가 바로 유형 1의 힘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죠. 인더스 델타는 맹그로브 숲의 60%가 사라지면서 해안이 심각하게 침식되고 어민들의 생계가 정말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외부 원조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가 직접 나선 거예요.
5개 마을이 각 가구별로 10헥타르씩 맹그로브 숲을 맡아서 관리하는 커뮤니티 기반 관리 모델을 도입했죠. 주민들이 직접 나섰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20년 만에요. 숲 면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살아나니까 사라졌던 새우랑 개가 돌아왔어요. 와, 빈곤 문제까지 해결한 거죠. 이게 바로 자연 기반 해법이 추구하는 다중 혜택, 그러니까 코베니피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순천만 사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흙두루미를 위해서 전봇대 282개를 전부 뽑아버렸다는 대목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결정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순천시는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지키려고 그냥 보호구역으로 묶어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주변 눈을 사들여서 완충지대를 만들고 또 흙두루미의 비행 경로를 가로막던 전봇대를 제거하는 어찌 보면 과감한 투자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한데요. 그 결과 80여 마리에 불과했던 흙두루미가 3,451마리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80마리에서 3,000마리가 넘게. 네, 이제 순천만은 한국 생태관광의 심장이 돼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럼 유형일의 핵심은 자연이 가진 본연의 힘을 믿고 최소한의 도움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어낸다. 뭐랄까, 가성비 최고의 전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연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셈이죠. 비용 효율적이고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가장 효과적이고요. 다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원 이용을 제한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나 순천만 사례처럼 계획 단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생태관광이나 지속가능한 어업 같은 대안소득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포용적인 접근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형 1은 손대지 않은 자연을 지키는 거였죠. 근데 사실 지구의 대부분은 이미 농경지나 숲처럼 인간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은 그럼 포기해야 하나요? 바로 거기서 자연과 공존하며 생산하는 지혜, 유형 2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 유형 2요? 맞습니다. 모든 땅을 국립공원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유형 2의 핵심 철학은 토지 공유, 즉 랜드 쉐어링입니다. 자연과 생산 활동이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 거죠. 토지 공유 대표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여러 작물과 나무를 함께 키우는 혼농임업, 에그로포레스트리가 대표적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숲도 가꾼다니 언뜻 생각하면 좀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생물학적 상호작용이요? 네, 예를 들어 밭에 나무를 심으면요.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은 곳에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주변 작물에게 나눠줍니다. 또 나무 그늘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토양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요. 아, 서로 돕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시스템은 단일 작물만 빼곡히 심는 것보다 병해충이나 극심한 가뭄에 훨씬 강합니다. 기후 불확실성 시대에 아주 중요한 식량 안보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의 사례를 보니까 그 효과가 실제로 증명됐더라고요. 네, 부탄은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자 밭과 숲, 가축을 함께 기르는 전통 방식에 다시 주목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 이 혼농임업을 택한 농가의 소득이 단일 경작 농가보다 훨씬 높았고요. 소득도 높았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농민의 80% 이상이 이 방식이 토양 침식을 막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생계 유지와 기후 적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셈이죠. 보고서에 나온 북유럽의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사례는 사실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정교한 계산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핀란드나 스웨덴의 산림관리자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죠? 자, 여기 100그루의 나무가 있다. 이 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만들면 플라스틱 가구를 대체하니까 그만큼의 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겠지. 반면에 이 나무를 그냥 50년 더 놔두면 그동안 계속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야. 아, 선택의 문제군요. 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기후에 더 큰 이득을 줄지, 나무의 성장 속도, 목재의 용도, 대체하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숲을 단순한 목재 창고가 아니라 거대한 탄소 관리 포트폴리오로 보는 거죠.
와, 정말 정교하네요. 그렇다면 유형 2는 전 세계 농경지나 산림에 적용할 수 있으니 확장성이 매우 높고 또 농가 소득 증대 같은 경제적 이윤도 명확해서 설득력이 있겠군요. 바로 그 점이 유형 2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초기 몇 년간은 기존의 집약적 농업보다 생산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당장의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선 그렇죠. 따라서 이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기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할 용기를 북돋아줘야 하는 거죠. 자연을 지키고 또 자연과 함께 생산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세 번째 유형으로 가보죠. 자연이 거의 사라진 도시 같은 곳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창조하는 것에 가깝다고 하셨는데 상상만 해도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네, 유형 3은 자연의 작동 원리를 빌려와서 도시 환경에 맞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녹색 인프라, 스펀지 시티 같은 개념들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 스펀지 시티요? 네, 핵심 원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문학적 조절입니다. 도시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표면을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정화하는 스펀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빗물 정원이나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재 같은 걸 이용해서 도시 홍수를 막는 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뭔가요? 열환경 조절입니다. 건물의 벽이나 옥상을 식물로 뒤덮는 걸 상상해 보시면 돼요. 식물이 증산작용을 하면서 주변 열을 빼앗아가니까 도시 온도를 낮추고요. 건물 자체에는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해서 냉난방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시 사례들은 정말 드라마틱하더군요. 특히 중국 우한의 스펀지 시티 프로젝트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맞습니다. 잦은 홍수로 고통받던 우한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스펀지로 바꾸는 담대한 도전을 했죠. 그 진가는 2020년 기록적인 폭우 때 드러났습니다. 효과가 있었군요. 네, 과거 비슷한 규모의 홍수 때보다 침수 피해가 현저히 줄었죠.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 접근법이 기존처럼 하수관을 더 크고 넓게 만드는 회색 인프라 방식보다 약 6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대요. 6억 달러요? 네, 게다가 녹지공원 주변은 도심보다 기온이 3도나 낮아졌고 이런 쾌적한 환경 덕분에 주변 부동산 가치는 2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 사례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한처럼 대규모의 스펀지 도시 프로젝트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텐데 모든 도시가 이걸 따라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도시가 우한처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스펀지 시티는 도시 전체를 한 번에 뒤엎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 빗물 정원을 의무화하거나 낡은 주차장을 투수성 블록으로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 작은 점들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네,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결국 도시 전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면이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보스코 베르티켈레가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어요. 아, 그 수직숲 아파트 말씀이시죠? 사진을 보면 정말 아름답긴 한데 솔직히 저 아파트에 살면 벌레 걱정부터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도시 안에 작은 숲을 들여놓는다는 것의 의미죠. 하긴 그게 바로 생물 다양성이겠네요. 그렇죠. 이 두 개의 타워에는 나무 800그루와 2만 개가 넘는 식물이 심겨 있습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숲을 단 1,5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 안에 압축해 놓은 셈이에요. 와, 이 수직숲은 여름철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 낮춰주고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600여 마리의 새와 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도심 속 생물 다양성의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도 빼놓을 수 없죠. 낡은 고가도로를 헐고 하천을 되살린 프로젝트인데 주변 온도를 최대 5.9도나 낮췄고 생물종은 639%나 폭증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네, 청계천은 도시재생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다만 유형 3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해요. 한계요. 청계천은 자연적인 수량이 부족해서 유지용수를 한강에서 인공적으로 펌프로 끌어와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비판이 있죠. 이건 아무리 최첨단 자연 기반 해법이라도 완벽한 자연 시스템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자연 기반 해법은 이것만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도구 상자 같네요. 자연 그대로를 지키는 유형 1, 자연과 함께 생산하는 유형 2, 그리고 도시 안에 자연을 창조하는 유형 3까지. 맞습니다. 핵심은 자연을 그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파트너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 해요. 첫째는 재정적 장벽입니다. 돈 문제군요. 네. 맑은 공기나 깨끗한 물처럼 자연이 주는 혜택은 당장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 보니까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거래나 녹색 채권 발행 같은 혁신적인 금융 모델을 활성화해서 자연의 가치를 경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어떤 장벽이 있을까요? 거버넌스와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걸러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또 도시공원이 생기면서 주변 집값이 폭등해 원래 살던 저소득층 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아,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이네요. 네, 바로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포용적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아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하는 거죠. 결국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사회는 회색 인프라냐, 녹색 인프라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합해서 조화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굽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을 그저 관리해야 할 자원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창의적인 솔루션 파트너로 여긴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콘크리트와 강철, 즉 회색 인프라로 해결하려는 문제가 있나요? 혹시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형 1, 2 또는 3의 자연 기반 해법으로 다시 상상해 볼 수는 없을까요?